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함께 할 거고요. 이준희 앵커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준희 앵커 이제 두 번째 날이네요. 네, 오늘 그렇죠.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의 대주제부터 공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쫄지마 4월 위기설. 사실 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쫄아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어르신들 많이 보고 계신데. 근데 정말 우리는 꼭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대주제로 잡았고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심 정도가 아니라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그러면 4월 위기론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4월에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4월에는 먼저 프랑스의 1차 대선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정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4월 위기설이라고 부르고 있고 굳이 껴맞춰보자면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 브렉시트의 본협상이 이 시점쯤에 시작이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탄핵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이 조기 총선도 빠르게 이 진행이 될 경우에 조기 총선도 이 시기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 취임 100일이 또 이 시점이에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이 되면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는 오늘 두 가지만 짚어볼 거예요. 가장 큰 이슈인 프랑스의 1차 투표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이 두 가지만 짚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정치도 어려운데 프랑스 정치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랑스 정치의 현재 대결 구도가 어떤 상태인지 이준희 앵커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프랑스에서 4월에 대선이 예정이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극우 정당이 네. 득세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결정을 네네. 했고요. 만약에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경우에는 프렉시트라고 해서 네.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네. 그래 자꾸만 이게 엑시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엑시트야. 지금 그 후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나토도 탈퇴한다, 유로존, 유럽연합 다 탈퇴한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린 르펜 대표.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의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데 총 3명입니다. 네. 3명을 좀 일단 리스트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전 총리를 지냈었던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원래 이 사람이 지지율 1위였는데 맞아요. 최근 탈세에 대한 스캔들이 터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에마뉘엘 마크롱이라고 해서 전 경제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소속입니다. 네네. 좌파와 우파를 모두 다 함께 가자라고 해서 아. 뭐 앙막숑 해서 이제 전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네네. 특징이라고 본다면 25살 연상의 아내와 함께 그게 살고 있어요. 특징인가요? 아주 큰 특징이에요. 마크롱 검색하면 그거밖에 안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지율도 실제로 40대 이상의 여자분의 지지율이 엄청 높아요. 마크롱 잘 이야기 생겼잖아요. 해주세요. 네. 마크롱 이야기. 아, 마크롱이 바로 가도 돼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마크롱 이야기는 재밌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피용 후보가 이제 부정 관련 부분 때문에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와이프와 그리고 자제들을 그렇죠. 보좌관을 올렸고 일을 이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월급을 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크롱이 지금 다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뒤에 뭐 두 분께서 이야기는 하실 것 같지만 일단 어쨌든 프랑스 대선은 1차 이제 투표랑 거기서 이제 과반이 안 넘으면 2차 결선 투표를 간다는 맞아요. 거죠. 1위와 2위와.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1위는 지금 현재 르펜 후보가 1위가 확실해요. 네.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럼 1위는 어쨌든 르펜 후보가 결선을 간다는 거고 2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2위는 이제 성향이 아무래도 이제 온건 성향이 많은데 네. 그 성향들이 결국에는 이제 결선 투표 갔을 때는 뭉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2위가 갔냐고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피용에서 마크롱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크롱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저 이야기했던 약간 가십거리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건 그 25살의 그 연상. 그게 단순 연상이 아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의 사랑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친구 엄마. 친구 엄마예요. 친구 엄마. 친구 엄마예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친구 친구 엄마예요. 엄마랑 네. 지금 결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좀 많은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제가 뭐 단순히 가십거리가 아니란 게 네. 이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프랑스인들의 심리는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사실 가능했을까요? 아주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마크롱 후보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전혀 문제가 예, 안 전혀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이라면 마크롱 후보가 결국에는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마린 르펜이라고 해서 국민전선의 대표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바로 극우정당 대표인데, 제일 골치 아픈 인물이죠. 네, 맞아요.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극우정당 대표인데 이 사람이 2주 전에 대선 공약을 공개했어요. 네네. 근데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바로 프렉시트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EU 탈퇴 네. 하겠다. 이걸 국민 투표로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민자들의 연간 규모를 80% 정도 감축하기 위해서 오. 특별세를 추진하겠다. 와.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줬었는데 이제 이거 안 줄 거야.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중 국적자들은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딱 트럼프네요. 프랑스의 트럼프네요. 네, 그렇죠. 프랑스 트럼프네요. 진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했는데 이야말로 이건 프랑스 퍼스트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장벽 안 세운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는 원래 이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관용의 나라. 네, 관용의 나라. 남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마크롱도 25살 연상의 엄마랑 그러니까 친구 결혼하고 엄마랑 결혼해도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나라가 좀 살기 힘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맞아요. 우리만 잘 살자라는 쪽에 좀 힘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르펜이 우세하진 않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AI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결과 저는 네.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마린 르펜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CNBC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1위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가 마린 르펜이라고 나왔고 네. 그렇게 되면 프렉시트도 현실화될 수 있고 4월 위기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자,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한 바로는 네. 마린 르펜보다는 마크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좋죠. 일단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위와 2위만 가려서 1, 2위가 5월에 네.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맞아요.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될 때 만약 마크롱과 마린 르펜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네. 마린 르펜은 너무나도 강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매니아층은 있겠지만 전체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여기 네. 엊그제 나온 설문조사가 지금 화면에 그렇죠. 나오고 이 있는데 얘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1차 투표를 하면 르펜이 일단 1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크롱이 이제 그 2위를 하게 돼서 결국 두 후보가 이제 2차 투표로 갈 것 같은데 네. 2차 투표에서는 결국 그나마 좀 온건한 그렇죠. 마크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 100% 맞진 않아요. 그래요. 트럼프 때도 다 틀렸고요. 틀리고 네. 있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브렉시트 때도 네. 틀렸어요. 이번에도 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데 거죠. 인공지능은 맞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 CNBC 그 기사 이야기 딱 들으면서 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르펜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어쨌든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검색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그게 더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무래도 뉴스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면 많이 검색되니까 그쵸. 제가 보기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제 AI가 했다고 해가지고 뭐 소위 말 르펜이 된다라고는 안 봅니다. 네네. 하지만 두 번을 맞춰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맞추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마냥 무조건 그 르펜은 안 될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자, 그런데 마크롱이 당선될 경우에 지금 이 마크롱 당선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는 그래도 당선 우위로 네, 그렇죠. 지금 점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크롱의 성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전혀 이 4월 위기론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또 알 수가 있어요. 마크롱 명확하죠. 성향과 함께 네, 그것을 이야기를 좀 네.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최근에 유로화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피용 후보의 소위 말하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마크롱 후보의 지지가 올라온 순간에 네. 유로화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이제 주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그걸 일단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크롱이 되었을 때 너무 젊은 사람이 된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을 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시리자
시리자당의 네네. 치프라스 총리, 네. 그 30대 총리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렌치 총리, 네. 이탈리아 렌치 총리도 30대 총리. 그럼 여기까지 또 30대 대통령. 그런데 지금까지 치프라스 총리라든지 렌치 총리가 해온 정치 일정을 보면 뭐 사실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자꾸만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네. 최근에 렌치 총리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뭔가 국민투표 붙여버리고 의회 해산 같은 게 해서 지금 사임하고. 총선에 네, 만들고 네. 있는 것처럼 좀 너무 즉흥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크롱 후보가 되었을 때 피용 후보보다는 안정감에서 좀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시장은 우려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아까 지금 이주호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크롱 후보의 소위 말하면 그 성향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크롱 후보가 원래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2년 동안 경제 장관을 역임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경제 장관을 역임할 때 내놓은 정책을 보면 이게 전혀 사회당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노동개혁 규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 규제는 일을 덜 하게 만들고 가족과의 시간을 그렇죠. 더 갖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덜 하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당시에 내놨던 노동 규제 개혁은 일을 더 하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심야 영업을 지금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심야 영업을 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야, 기업들의 야선을 더하게 해요. 예, 주 35시간 근무제를 사회당이죠. 네. 이래. 사회당이긴 한데 사회당이에요, 사회당. 네. 35시간 근무를 기업 재량에 맡기자. 네. 일 시키고 싶으면 더 네. 시키자. 이게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지금까지 일을 덜 하다 보니까 경제가 부흥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없다. 다만 일을 더 하고 우리가 경제가 그리고 내수도 활력을 찾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도 더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마크롱에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시장 친화적 인물이고 맞아요. 출신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하고 잘렸어요. 네. 성향이 안 맞다고. 그렇죠. 거의 공화당 쪽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2년 하다 잘렸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향이 그렇고 중요한 게 이분 출신이 로스트 차일드계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에서 오죠. FRB 주주인데 네. 미국 연준의 주주인 그 투자은행에서 일하던 사람. 네. 아하. 예, 그리고 네. 투자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감은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나오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크롱 후보가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금융경제가 좋을 수 있겠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그렇죠.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 마크롱 후보가 되면 지금 이제 트럼프 랠리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네. 마크롱 랠리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 네,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마린 르펜 대표가 된다면 아, 이거 정말 거기에 생각하기 싫은데. 아니, 왜냐면 저는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는 좀 비등비등했어요. 그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명확해요. 거의 20% 이상 차이잖아요. 네. 아직 그래도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마크롱 후보가 뭐 잘못 쉽게 말하면 자책골 넣지 않는 이상은 아. 제가 보기 되는데 네네. 혹시라도 만약에 르펜 후보가 되면 이건 조금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우려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는 지금 현 유로존 그러니까 정권에서 그리스와 독일을 조금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은 계속 쪼으면서 너 나가, 그리스 나가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네. 프랑스는 좀 달래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지금 현재 만약에 극우 정당으로 나와버리면 중재자가 없어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프랑스 대선 이후에 네덜란드 총선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지금 현재는 거의 확정적으로 극우주 정당인 자유당이 네네.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덜란드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독일도 지금 현재 극우 정당이 좀 득세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또 우에 보면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저는 낮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확률을 접근하자. 네. 너무 지나치게 그것까지 앞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죠. 4월 위기론의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미국에서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환율 보고서를 먼저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그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BHC 수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보면 제가 일단 말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바로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중국이 만약에 대미 무역 흑자를 200억 달러 이상 12개월 내에 달성하게 될 경우, 사실 이거는 지금 100% 해당돼요. 400억 달러 이상 네. 지금 대미 무역 흑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해서 GDP의 3%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고 있을 경우에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중국이 지속적이고 일방향성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팔 때, 근데 그 파는 금액이 GDP의 2%를 넘어설 때라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 경우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세 번째만 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네. 위안화 약세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맞아요.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여기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서진 부대표의 이야기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늘 브렉시트 때도 이야기했고 네. 트럼프 때도 이야기했고 미국 금리 인상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증권가의 중론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반대 입장입니다. 네. 왜? 중론은 중론인 거고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확률적으로 접근한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표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서 지금 이주 앵커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네. 지금 어쨌든 세계에 하나도 다 그러니까 하나만 되죠. 아까 맞아요. 이야기한 저 네, 대미 무역 하나만. 흑자. 뒤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달러 이제 순매수 비중도 지금 표는 잘못 나왔는데 저게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1%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는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기 4월 달까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저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안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론은 아니라는 건데 네.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가 중론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요. 트럼프가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이걸 자꾸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 트럼프 지금 현재 입장이라면 그냥 없는 것도 수정안 내서 그냥 할 만들 수도 수 있다, 있어요. 만들 수도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저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근데 그- 사실 걱정되는 게 한국이 지정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중국을 지정해버리면 네. 우리나라 지정은 조금 비켜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네네. 아, 중국에 예, 좀더 예, 저는 포커스를 그런 생각을 맞추기 합니다. 위해서. 저는 그렇게. 트럼프가 얼마나 그냥 트럼프라면 자체가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트럼프가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어요. 국가무역위원회라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 미국에는 이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준비한 하단이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먼저 보여주세요. 국제무역위원회 위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가 모여서 국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 위에 국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이다. 국제무역위원회 위에 국가무역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국제적인 무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맞아요. 국가의 무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네. 네, 여기에 예, 예. 인력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배치해놨어요. 어벤져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그냥 반중 성향의 어벤져스. 제 표로 하나 준비를 네네.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핵심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무역위입니다. 국가무역위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상무부도 위 상위 기관을 올려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재무부보다도 더 위의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무역위의 수장이 지금 이분은 아니고요. 이분은 무역 대표부고요. 예. 중요한 건 이분도 중요합니다. 이분은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인데요. 네네. 이분이 지금까지 뭘 하셨냐 하면 그거예요. 30년 동안 이분은 통상 변호사인데 30년 동안 중국 철강 기업만 덤핑을 계속 반덤핑. 그것만 계속 제소한 사람이에요. 덤핑 전문가. 덤핑 전문가. 뭐만 하면 중국 너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금 현재 무역이 대표로 앉은 거거든요. 네. 앉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중국 지금 너무 지나치게 소위 말하면 과세 싸다. 네. 반덤핑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 다음 분은 이분이 거의 이분이 핵심이죠. 문제인 거죠, 지금? 예, 네, 이분이 그렇죠. 거의 뭐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어벤져스의 최고 지같이 네. 최고인데 이분이 일단은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트럼프
이제 쉽게 말하면 대선 기간 때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랑 좀 약간 그러니까 대자뷰 같기도 한데. 트럼프의 실선 실세예요. 네, 실선 비선이 아니라 실선 실선 실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아니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앞에서 아예 대놓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냐면 이분이 책이 있습니다. Death by China라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의한 죽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번역이 된 게 이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라고 네.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무역을 다 흐트리트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을 미국이 소위 말하면 이제 정의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쓴 사람이에요. 네. 그런 그만큼 이제 강경 중국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반중국파인데 이분이 어쨌든 무역이 최고 수장이 네. 돼 있던 부분이고요. 이분은 당선되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고 중국의 환율 조작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고 했거든요. 네. 국제 전체적인 무역을 다 소위 말하면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상무부 장관이죠. 네. 로스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징적으로 중국을 완전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은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덤핑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통해서 워낙 이제 중국 제품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관세로 유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중국 35% 관세 부과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세 분이 소위 말하면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 다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경제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반중국 인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위기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을 봐야 돼. 속내를.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중국이랑 말 안 섞으려고 하죠. 말을 안 섞으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말을 섞이면 뭔가 모르 계속 트럼프는 뭔가 요구를 할 거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어쨌든 협상 테이블을 안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그냥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면 중국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낼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 환율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80년대 때 미국이 이제 일본을 프라자 협자를 합의, 네. 합의를 통해서 아예 박살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잘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필요하고요. 네, 미국은 맞아요. 중국이 필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건 멕시코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멕시코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속내는 그건 거죠. 어쨌든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이런 거죠. 야, 너희 우리 쪽에 수출 많이 하잖아. 그래, 알았어. 해. 대신 우리 쪽의 수출을 또 너희가 많이 받아줘. 받아줘. 네. 그러니까 대미 소위 말하면 이제 수입물을 많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양측이 만나면 많이 싸우겠죠. 네. 하지만 이건 레이건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빌 클린턴 때도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항상 뭔가 싸웁니다. 그래서 뭐 슈퍼 301조도 나오고 하겠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합의. 해피엔딩. 응, 네. 서로 잘 압니다. 둘이 서로 붙어서 좋을 거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한다면 분명히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 네. 출렁일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매수의 기회다. 왜냐하면 미국의 속내는 진짜 중국을 밟겠다는 게 아니라 대미 수입을 증가시키겠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나 아니면 유럽도 전체적인 글로벌 세계 무역 교역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너 이만큼 수출했으니 나도 내 것도 이만큼 수입을 그렇죠. 해와 이렇게 한다면 교역이 활성화될 거고 우리나라는 양국에 다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또 긍정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하지만 저는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 트럼프를 잘 봐야 된다. 네. 분명히 저는 명분이 없더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한다. 다만 네. 속내는 부서뜨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희 앵커부터 해주세요. 저는 뭐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약간 시장이 오버는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월에 뭐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들
무난하게 극복을 해서 4월에는 꽃피는 봄만 가득하길 바란다라는 결론 직서를 좀 내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겁니다. 딱 바로 그 결론을 내주시면 1달러에 호텔을 넘겼던 사업가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자, 1970년대 뉴욕 코모도어 호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을 매입을 했었대요. 근데 그 소유권을 뉴욕시에다가 1달러에 팔았대요. 이게 굉장히 득이 되는 카드라고 뉴욕시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제로는 이 1달러의 소유권을 넘기고 나서 세금을 면제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을 성공했는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박을 터뜨렸던 성공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트럼프가 내놓고 있는 것은 카드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위기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서진 부대표요. 저는 뭐 매년 저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타임머신 있으면 한 2008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면 거의 주식 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또 한 번 시장이 타임머신을 태워주면 과감하게 타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멋있는 결론 직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4월 위기론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측면을 다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진짜 심도 깊게 지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왜 그러지?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이준희 앵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